천하의 박색이라며 쏟아지는 조롱과 돌팔매질. 서러운 눈물을 삼켜야 했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당대 최고 권세가인 정승의 부인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천대하던 이들을 벌벌 떨게 만든 기막힌 반전. 얼굴이 아닌 고운 마음씨가 불러온 복과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는 악인들의 통쾌한 결말이 공개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 사이에 자리 잡은 돌고개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험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산비탈을 일구어 밭농사를 짓거나 산에서 약초를 캐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고 마을 어귀에는 사계절 내내 마르지 않는 큰 우물이 하나 있어 아낙네들의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어오던 어느 늦가을 무렵 마을 뒷산 갈대숲이 서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집집마다 저녁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골짜기를 가득 메우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그 평온함 속에 남모를 눈물을 삼키며 살아가는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외진 곳,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산기쿰 숯가마 옆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주인공 연희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연희의 집은 지붕에 빛이 사가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기 일쑤였고 벽에는 황토가 떨어져 나가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허름한 곳이었지만 연희에게는 세상에서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연희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이 집을 지키며 숯을 구워 장에 내다 파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부지런함을 칭찬하기는커녕 그녀가 나타나기만 하면 서둘러 자리를 피하거나 눈살을 찌푸리며 수군거리기 바빴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희의 얼굴에 있는 크고 붉은 반점 때문이었는데 이 흉한 자국은 그녀의 왼쪽 얼굴 전체를 뒤덮고 있어 처음 보는 사람은 기겁을 할 정도로 무시무시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연희를 이름 대신 도깨비 딸이라 부르며 멸시했는데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붉은 얼룩이 있어 부모가 도깨비에게 빌어나은 자식이라거나 전생에 큰 죄를 지어 벌을 받은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희의 부모님은 살아생전 딸의 흉터가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지극정성으로 키우셨고 사람의 가치는 얼굴 가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에 있는 법이다 라고 늘 가르치셨으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세상의 모진 시선은 연희에게 거침없이 쏟아졌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배워 연희가 지나갈 때마다 돌멩이를 던지며 도깨비야 물러가라, 재수없는 흉물아 저리 가라 하고 놀려댔고 연희는 그때마다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치듯 집으로 숨어들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희는 숯을 굽기 위해 산에서 해온 참나무를 지게에 지고 힘겹게 마을 어귀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마침 우물가에 모여있던 아낙네들이 그녀를 보고는 혀를 차며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어휴, 저 꼴 좀 보게나. 대낮부터 저 흉한 얼굴을 들이밀고 다니니 올해 농사가 흉년이 들지 않겠나. 밤에나 다닐 것이지 뭐 자랑이라고 얼굴을 내놓고 다닌담. 한 아낙의 표독스러운 말에 다른 여자들도 맞장구를 치며 깔깔거렸고 그 소리는 비수처럼 날아와 연희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연희는 등짐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가슴을 짓누르는 서러움 때문에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지만 행여나 눈물을 보이면 사람들이 더 흉을 볼까봐 입술을 꽉 깨물고 애써 못 들은 척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연희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척박한 땅에 있었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닦아놓은 숯가마만큼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숯을 만들어내는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기술을 이어받아 매일같이 검댕을 뒤집어 쓰며 숯을 구웠는데 그녀가 만든 숯은 불이 잘 붙고 오래 타며 연기가 적어 인근 장터에서도 알아주는 최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에 나가 숯을 팔 때조차 연희는 얼굴을 깊게 눌러 쓴 패랭이나 수건으로 가려야 했고 손님들이 숯을 사려다가도 그녀의 얼굴을 슬쩍 보고는 기분 나쁘다며 양을 던지듯 주고 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연희는 그 돈을 소중히 모아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고 낡은 집을 조금씩 고치며 하루하루를 버티어 나갔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연희는 그제야 조금 마음을 놓고 집 밖으로 나와 마당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는데
유난히 밝은 달을 보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저더러 도깨비래요. 제가 정말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태어난 걸까요? 그래도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집과 숫가마를 꼭 지킬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연희는 허공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고 밤바람은 대답 대신 나뭇잎을 흔들며 그녀의 젖은 눈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깊은 우물처럼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부모님이 남겨준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단단한 의지도 숯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점점 깊어가고 산골 마을의 밤 공기는 날이 갈수록 매서워져 설이 내린 아침에는 장독대가 하얗게 얼어붙곤 했는데 연희는 다가올 겨울을 나기 위해 더욱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깃감을 모으고 김치를 담그는 일은 혼자 하기에 벅찬 일이었지만 마을 사람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기에 연희는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손이 찢어지고 발목을 삐끗해도 어디 가서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없었고 밤이면 끙끙 앓는 소리가 빈 방안을 맴돌았지만 그녀는 다음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숯가마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해졌지만 그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숯은 여전히 따뜻하고 맑은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세도가 등등한 최부자댁에서 연희의 숯가마 털을 탐내고 있다는 소문이 바람결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최부자는 마을의 기름진 논밭을 거의 다 소유하고 있었지만 욕심이 끝이 없어 연인의 숯가마가 있는 자리가 명당이라는 풍수쟁이의 말을 듣고는 그 땅을 차지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부자의 아내인 안방마님과 그들의 딸 월선 또한 연희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는데 월선은 마을에서 자신이 가장 예쁘다고 자부하고 있었기에 흉한 연희가 같은 마을에 사는 것조차 불쾌해하며 마주칠 때마다 모욕을 주곤 했습니다. 엄마, 저기 숯 검댕이 지나가네. 냄새나니까 가까이 오지 마. 우리 집 개도 너보다는 깨끗하겠다. 월선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언제나 연희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최부자네 하인들조차 주인의 위세를 믿고 연희를 괴롭히기 일쑤였는데 그들은 연희가 애써 모아둔 돛감을 발로 차서 무너뜨리거나 우물가에 둔 물동이를 일부러 깨뜨리고는 실수라며 비아냥거리곤 했습니다. 하루는 연희가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최부자네 하인들과 마주쳤는데 그들은 길을 막아서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봐, 도깨비 딸. 우리 나리가 네 숯가마 털을 사고 싶어 하시는데 웬만하면 좋은 말 할 때 넘기고 딴 데로 가지 그래? 그 흉한 얼굴로 이 마을 물 흐리지 말고 산속 깊이 들어가서 혼자 살란 말이야. 하인의 거들먹거리는 말에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부모님이 피땀 흘려 일구신 곳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셔도 팔 수 없습니다. 연희의 거절에 하인들은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연희의 어깨를 밀쳤고 연희는 바닥에 나뒹굴며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흙을 털고 일어나 말없이 집으로 향했고 뒤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비웃음 소리를 들으며 더욱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녀가 지키고 싶은 것은 단순히 땅덩어리가 아니라 부모님과의 추억, 그리고 자신이 인간으로서 살아왔다는 증거였기에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연희는 부모님의 위패 앞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고 그 눈물은 바닥에 떨어져 얼룩진 마음을 씻어내듯 흘러내렸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세상은 온통 하얗게 뒤덮여 연희의 낡은 초가집도 눈 속에 파묻힐 지경이 되었지만 그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산길이 끊겨 숯을 팔러 나갈 수 없게 되므로 길이 막히기 전에 부지런히 숯을 날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눈길을 헤치며 숯을 저 날랐고 발은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올랐지만 숯가마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 잠시도 눕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군 고구마를 먹으며 겨울을 즐겼지만 연희에게 겨울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희가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렸는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문틈으로 내다보니 마을 청년 몇 명이 술에 취해 연희네 집 쪽으로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집구석. 마을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보기 싫어 죽겠네. 불이나 확 질러버릴까? 그들의 험한 말소리에 연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지붕 위로 떨어지는 돌멩이 소리는 쿵쿵거리며 그녀의 심장을 때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연희는 다음 날 아침 마당에 널려있는 돌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사람들의 미움이 이 돌들보다 더 무겁고 단단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희의 집 굴뚝에서는 언제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녀는 자신을 미워하는 마을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가끔 마을 어귀의 장승에게 돌 하나를 얹으며 빌었습니다. 천지신명님, 비록 제 얼굴은 흉하게 태어났으나 제 마음만은 흉해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지 않게 해주시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녀의 기도는 간절했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더 큰 시련을 예비하고 있는 듯 눈보라는 점점 거세지고 바람은 날카롭게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어서 택감이 부족할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산신이 노하여 마을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헛소문까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 화살은 자연스럽게 가장 만만하고 흉측해 보이는 연희에게로 향했습니다. 저 도깨비 딸이 마을에 있는 한 재앙이 그치지 않을 거야. 숯가마 연기가 산신령님의 눈을 가려서 노하셨다는 말이 있어. 누군가 지어낸 말은 순식간에 사실처럼 번져나갔고 사람들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욱 싸늘하고 위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연희는 숯가마 안에 붉은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는데 불꽃은 겉으로는 뜨겁고 위험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나무가 품고 있던 태양의 기운과 따뜻함이 숨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언젠가는 내 겉모습이 아닌 이 불꽃 같은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만이 정적을 메울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있는 붉은 반점은 불빛을 받아 더욱 붉게 빛났지만 그 눈망울만큼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네 집에서는 연희를 내쫓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마을 회의를 열어 연희의 숯가마가 마을의 공기를 더럽히고 미관을 해친다는 명목으로 강제 철거를 논의하려 했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 이장과 짜고 사람들을 선동했고 떡과 술을 돌리며 여론을 자신들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이 더 잘 살려면 저 흉물을 치워야 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멋진 정자를 짓고 마을 사람들을 위한 잔치를 열겠습니다. 최 부자의 달콤한 말에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연희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연희도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도망칠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직하게 살면 하늘이 도울 것이다라고 하신 유언만을 동아줄처럼 붙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열심히 숯을 구워 마을 노인들이나 가난한 집 앞에 몰래 가져다 놓기도 했는데 이는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숯마저도 재수없는 물건이라며 내버려지는 것을 보았을 때 연희의 가슴은 숯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날 저녁, 연희는 다 떨어진 문풍지를 바르며 추위를 막으려 애쓰고 있었는데 밖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또 돌을 던지러 온 아이들인가 싶어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들려온 것은 작은 기침 소리와 지팡이 짚는 소리였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마을 어귀에 사는 눈먼 할머니가 서 계셨는데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해 사람들의 편견에서 벗어나 있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연희야, 안에 있느냐? 날이 많이 차구나.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연희는 얼른 뛰어나가 할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 이 추운 날에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연희가 따뜻한 물을 대접하며 묻자 할머니는 연희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분위기가 흉흉해서 네가 걱정되어 왔다. 사람들이 너를 몰아내려고 작당을 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말거라. 겉이 번지르르한 과일보다 못생긴 모과가 향기가 더 좋은 법이니라. 내 고운 심성을 하늘이 다 보고 계실 게다. 할머니의 말씀은 연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닥쳐올 시련에 대한 두려움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연희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윙윙거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고 붉은 반점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고운 얼굴이었다면, 아니 반점만 없었더라도 이렇게 미움받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거울을 덮어버렸습니다. 얼굴을 바꿀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지킬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다가오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돌고개 마을의 겨울은 깊어가고 연희를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냉대와 최부자의 탐욕은 점점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마치 폭풍우 속에 홀로 선 작은 나무처럼 위태로웠지만 그녀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단단하게 땅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큰 사건이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연희는 그저 묵묵히 숯을 굽고 집을 지키며 긴 겨울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연희는 자신을 옥죄어오는 시련을 이겨내고 부모님의 유산을 지킬 수 있을지 바람만이 그 답을 알고 있는 듯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돌고개 마을에 찬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낯선 박물장수 하나가 들어서면서 마을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등짐을 한가득 진 박물장수는 아낙네들에게 분이나 바늘 같은 물건을 팔면서 한양에서 들은 귀한 소문을 덤으로 풀어놓았는데 그 이야기가 예사롭지 않아 순식간에 사람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양에 계신 아주 높은 벼슬아치 정승 대감님 댁에서 사람을 보내 이쪽 지방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합니다. 듣자 하니 잃어버린 은인의 혈육을 찾는다던가 아니면 귀한 아드님의 배피를 구하러 다닌다던가 하는 말이 파다합니다. 박물장수의 말은 춥고 무료한 산골 마을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야깃거리가 되었고 소문은 살을 붙여가며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그 높은 분이 과연 누구를 찾아오는 것일지 추측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대부분의 의견은 마을에서 가장 세도가 등등한 최부자 댁으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정승대감과 연이 닿을 만한 집이 최부자 댁 말고 어디 있겠나. 최부자가 지난번에 한양에 가서 인삼을 잔뜩 상납하고 왔다더니 그 덕을 보려는 모양일세. 사람들은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수군거렸고 개중에는 벌써 최부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굽신거리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최부자네 안방마님은 그 소문을 듣고는 입이 귀에 걸릴 듯 좋아하며 당장이라도 금가마가 대문 앞에 들이닥칠 것처럼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최부자의 금지오겹 외동딸인 월서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마치 자신이 이미 정승댁 며느리가 된 양 거울 앞을 떠날 줄 몰랐는데 그녀는 자신의 고운 얼굴과 비단결 같은 피부를 이리저리 비춰보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양에 가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이 시골 구석에 박혀 살기에는 제 미모가 너무 아깝잖아요. 분명 그 정승댁 도련님이 제 소문을 듣고 오시는 걸 거예요. 월서는 철없는 소리를 해대며 비단 옷감을 꺼내 몸에 대보느라 분주했고 안방마님은 그런 딸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너처럼 꽃같이 고운 아이가 귀부인이 되지 않으면 누가 되겠니? 이번 기회에 우리 집안이 한양으로 진출해서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하지만 최 부자네의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그들은 한 가지 걱정거리를 안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을의 흉물로 취급받는 연희의 존재였습니다. 안방마님은 귀한 손님이 마을에 당도했을 때 얼굴에 흉측한 붉은 반점이 있는 연희가 눈에 띄기라도 하면 행여나 부정탄다고 하여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 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여보, 그 도깨비 같은 년이 문제예요. 귀한 분이 오시는데 재수없게 그년이 얼쩡거리다가 눈에라도 띄면 큰일 아니겠어요? 마을격이 떨어진다고 발길을 돌리시면 어쩌냐고요. 안방마님은 최부자를 달달 볶았고 최부자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 생각이거네. 손님이 오시기 전에 마을 물을 흐리는 것들을 싹 정리해야지. 최부자는 즉시 하인들을 불러 모아 엄명을 내렸는데 마을 길목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연희가 사는 숫가마 쪽으로는 얼씬도 못하게 단속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연희를
아예 마을 밖으로 내쫓거나 적어도 귀한 손님이 머무는 동안에는 꼼짝도 못하게 가둬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놈들아, 당장 그 숯구덩이로 가서 그년에게 일러라. 며칠 내로 마을에 귀한 손님이 오실 테니 그 흉한 얼굴을 들고 밖으로 나다니지 말라고 해라. 만약 내 눈에 띄기라도 하면 그날로 그 집을 허물어버리겠다고 전해 최 부자의 서슬퍼런 명령의 하인들은 몽둥이를 들고 연인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 시각 연인은 산에서 주워온 도토리로 묵을 쑤어 끼니를 때우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대문을 걷어차는 소리에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최 부자네 하인들이 마당에 들이닥쳐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들은 다짜고짜 연희의 멱살을 잡지는 않았으나 위협적인 몸짓으로 겁을 주었습니다. 이보게, 도깨비 딸, 우리 마님께서 특별히 내린 지시니 잘 들어라. 곧 한양에서 높으신 분이 오신다. 내년에 그 재수없는 얼굴이 보이면 우리 주인어른 체면이 구겨지니 당분간 쥐 죽은 듯이 처박혀 있어라. 아니, 아예 산속 깊은 굴에라도 들어가서 며칠 안 보이는 게 더 좋겠지. 연희는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지만 힘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개를 숙이고 처분만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숯을 굽고 조용히 살 뿐인데 왜 제가 숨어야 하나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에서 밥 먹고 잠자는 것조차 마음대로 못한단 말입니까? 연희가 용기를 내어 한마디 대꾸하자 하인 중 하나가 마당에 쌓여있던 숯가마니를 발로 뻥 차버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내 그 흉측한 얼굴 자체가 죄란 말이다. 네가 돌아다니면 멀쩡한 사람도 병이 나고 임신한 안악은 놀라 자빠질 판인데 어디서 감히 썩 꺼지지 않으면 이 집구석을 불살라 버릴 테다. 하인들이 행패를 부리고 돌아간 뒤 연희는 마당에 흩어진 검은 숯들을 주워 담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녀의 손과 얼굴은 숯검정으로 얼룩져 눈물길이 하얗게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왜 겉모습만 보고 나를 판단할까? 내 마음속에도 고운 비단 같은 정이 있고 따뜻한 피가 흐르는데 왜 아무도 봐주지 않을까? 연희의 가슴속에는 숯불보다 더 뜨거운 설움이 응어리져 타올랐지만 그것을 밖으로 내뱉을 곳은 오직 차가운 겨울바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깨진 독을 어루만지며 자신이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깨진 독조각 같다는 생각에 뼛속까지 시려오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소문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해가서 이제는 정승대감이 며칠 안으로 마을에 당도할 것이라는 날짜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네는 마을 입구에 황토를 뿌리고 금줄을 치는 심회까지 하며 손님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월서는 매일같이 목욕을 하고 향유를 바르며 자신을 치장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어머니, 제 피부가 좀 거칠어진 것 같지 않나요? 꿀을 더 가져와서 발라야겠어요. 정승댁 도련님이 제 얼굴을 보고 한눈에 반하셔야 할 텐데. 월선의 허영심은 하늘을 찔렀고 그녀의 어미는 그런 딸을 위해 마을의 귀한 식재료란 식재료는 모두 사들여 잔치상을 준비하느라 마을 장터가 동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눈먼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최 부자네 집 앞을 지나가다가 월선의 목소리를 듣고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할머니는 비록 앞은 보지 못했지만 마음의 눈으로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월선아, 너무 거치장에만 힘쓰지 말거라. 귀한 분일수록 겉모습보다는 마음의 향기를 맡는 법이란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이 피어나듯 진정한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법이야. 할머니의 점잖은 충고는 월선의 귀에 거슬리는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곱게 빗은 머리가 헝클어질까봐 조심하며 할머니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아이고, 냄새나는 늙은이가 뭘 안다고 나서요? 눈도 안 보이면서 예쁜 게 뭔지, 추한 게 뭔지 어떻게 안담. 재수 없으니까 저리 비키세요. 내 비단 치마에 흙탕물 튀면 할멈이 물어내줄 거예요? 월선의 독한 말에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추추, 꽃은 화려하나 향기가 없으면 벌나비가 앉지 않는 법. 내 마음의 독이 언젠가 너를 찌를 날이 올 게다. 부디 그 도깨비 딸이라 불리는 아이를 너무 구박하지 말거라.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 했다.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지팡이 소리를 내며 멀어졌습니다. 월선은 할머니의 뒷모습에 대고 혓바닥을 내밀며 침을 칸뱉었고 옆에 있던 하녀들도 깔깔거리며 월선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아씨, 저 노망난 할멈 말은 신경 쓰지 마셔요.
아씨처럼 고운 분이 정승댁 마님이 되는 건 당연한 이치죠. 저 산골짜기 수검댕이 연희 같은 것들이야 평생 땅바닥이나 기어다녀야 할 팔자고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세상에 갇혀 다가오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어느 쪽으로 구르고 있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겉으로는 축제 분위기였지만 그 이면에는 약한 자를 짓밟는 잔인함과 탐욕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연희는 최부잔의 하인들의 협박 때문에 며칠째 대문 밖 출입을 하지 못하고 방 안에만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냇감이 떨어져 방은 냉골이 되었지만 연기를 피우면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릴까봐 아궁이의 불조차 마음대로 지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돌아가신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가 아가 우리 아가, 금자동아 은자동아, 세상이 너를 몰라봐도 너는 하늘이 내린 귀한 꽃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하여 연희는 소리 죽여 울었고 베개는 눈물로 차갑게 젖어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곳곳에는 청사초롱이 내걸리고 최부잔의 담장 너머로는 떡치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산기존 외딴 집에 있는 연희에게까지 들려왔는데 그것은 마치 딴 세상 이야기처럼 아득하고 몽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비관하기보다는 언젠가 밝혀질 진실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묵묵히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거짓이 아무리 화려해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읍내에 나갔던 마을 청년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와 소식을 전했는데 저기 고개 너머에 으리으리한 행차 행렬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이 잠시 쉬어가느라 멈췄는데 먼저 선발대로 보이는 분이 오늘 밤 우리 마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최 부자네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벌써?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여보, 얼른 사랑방 궁불 더 지피고 가장 좋은 술상을 봐오라고 해. 월선이 너는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대기하고. 최 부자의 호통소리에 집안은 전쟁터처럼 분주해졌습니다. 안방마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하인들을 불러 확인했습니다. 그 흉물스러운 연인녀는 꼼짝 않고 있는 거 맞지? 혹시라도 그년이 튀어나와서 귀한 손님 눈을 버리면 너희들은 다 경을 칠 줄 알아라. 하인들은 굽신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마님. 저희가 그 집 대문에 못질이라도 할 기세로 겁을 줬으니 얼씬도 못할 겁니다. 굶어 죽지 않았다면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겁니다. 그들의 잔인한 대화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오고 갔고 그들에게 연희는 사람이 아니라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하늘은 사람들의 이런 악한 마음을 꾸짖기라도 하듯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굵은 눈발을 흩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귀신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져 입김이 얼어붙을 정도였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험한 날씨는 귀한 손님의 방문을 앞둔 마을에 묘한 긴장감을 불어넣었고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며 대문 밖을 서성거렸습니다. 과연 이런 푸른 날씨에 그 높은 분이 정말 오실까 하는 의구심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마을 입구의 장승만이 묵묵히 눈을 맞으며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차가운 방에서 떨며 손을 호호 불다가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비록 자신은 춥고 배고프지만 혹시라도 길을 잃은 나그네나 짐승이 찾아올까봐 남은 숯 부스러기를 모아 작은 화로에 불씨를 살려놓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추운 밤에 따뜻한 불 한 줌이 절실할지도 몰라. 내 마음이 얼어붙지 않으려면 불씨라도 지켜야 해. 연희가 피워낸 작은 불꽃은 어두운 부엌을 희미하게 밝혔고 그 온기는 그녀의 얼어붙은 손을 녹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화려한 등불보다 작고 초라했지만 그 어떤 불빛보다 순수하고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거세져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추위를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최 부잔의 집 대문만이 활짝 열려 있었지만 그곳은 따뜻한 환대의 장소가 아니라 탐욕과 과시욕으로 가득 찬 차가운 성체와도 같았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따라 누군가 천천히 마을로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권위와 위세를 앞세운 요란한 행차가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무거운 침묵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제 곧 돌고개 마을에 들이닥칠 운명의 밤. 진짜와 가짜, 귀한 것과 천한 것이 뒤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직전의 고요함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화로의 불꽃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가슴 두근거림을 느꼈고, 월서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도취되어 다가올 부끄러움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밤. 이야기는 이제 결정적인 전환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과연 눈보라를 뚫고 마을에 당도할 손님은 누구이며 그가 가져올 파장은 어떤 모습일지 산신령만이 구름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몰아쳤고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길과 밭의 경계조차 희미해지는 시각이었습니다. 바람은 마치 굶주린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산골짜기를 휘감으며 윙윙거렸고 나뭇가지들은 그 매서운 기세에 못 이겨 뚝뚝 부러져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최 부자네 집 대문만은 활짝 열린 채 횃불이 위태롭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한 정승 대감이 오신다는 소식에 눈이 멀어 혹시라도 밤늦게 당도하실지 모를 행차를 기다리며 추위 속에서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대문 앞을 지켰고 안방에서는 기름진 음식 냄새가 진동하며 손님을 맞을 채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화려한 가마나 말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나타난 이는 남루한 삿갓을 쓰고 다 떨어진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늙은 노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발을 옮기고 있었고 그의 수염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으며 신발은 짚이 다해져 맨발이나 다름없는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노인은 마을 입구의 장승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는 최 부자네 기와집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최 부자네 대문 앞에 다다른 노인은 쉰 목소리로 하인들을 불렀는데 그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겨우 들릴 듯 말 듯 했습니다. 이보시오. 지나가는 과객인데 날이 너무 춥고 눈이 많이 와서 그러니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소? 헛간이라도 좋으니 몸이나 좀 녹이게 해주시오. 노인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대문을 지키던 하인들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는 심역을 했습니다. 아니, 웬 거지가 와서 재수없게 얼쩡거려? 오늘은 귀하신 정승 대감님이 오실 날이라 너 같은 자빈이 들어올 곳이 아니다. 썩 꺼지지 못해? 하인들의 고함 소리에 사랑방문이 열리고 최 부자가 곰방대를 물고 나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어른, 웬 냄새나는 늙은이가 와서 재워달라고 떼를 씁니다요. 딱 봐도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짓골입니다. 하인의 보고를 들은 최 부자는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에 찬 눈빛으로 혀를 찼습니다. 에잉, 촉촉. 귀한 손님이 오실 마당에 부정을 타게 생겼구나. 여봐라, 당장 소금을 한 바가지 가져와서 뿌려라. 재수온 붓기 전에 얼른 쫓아내고 대문 앞을 다시 깨끗이 쓸어라. 최 부자의 호통에 하인들은 신이 나서 부엌으로 달려가 굵은 소금을 한가득 퍼왔습니다. 노인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최 부자를 바라보았지만 최 부자는 이미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뒤였습니다. 하인들은 노인을 향해 소금을 챔 뿌리며 에이 채첸, 부정 타라, 썩 물러가라 하고 소리쳤고 굵은 소금 알갱이가 노인의 얼굴과 옷자락에 따갑게 부딪혔습니다. 노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소금을 털어내며 슬픈 눈빛으로 화려한 기와집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지팡이를 짚고 돌아섰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나 속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구나. 이 집에 복이 깃들기는 글렀어. 노인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눈보라치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갈 곳을 잃은 노인은 매서운 추위에 몸을 떨며 마을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지만 다른 집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사람들은 밤손님이 무섭다거나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매몰차게 거절하거나 아예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최 부자의 위세에 눌려서인지 아니면 인심이 흉흉해져서인지 누구 하나 따뜻하게 문을 열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노인의 손발은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얼어붙었고 배고픔과 피로가 밀려와 금방이라도
눈밭에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마을 가장 구석진 산기슭 쪽에서 희미하지만 따뜻한 불빛 하나가 노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는데 눈이 쌓여 지붕이 내려앉을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굴뚝에서는 얇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연희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노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불빛을 향해 힘겹게 걸어갔고 눈은 점점 더 깊게 쌓여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연인의 집 마당에 도착한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살인문을 두드렸는데 문짝이 워낙 낡아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길손인데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부디 문 좀 열어주시오. 방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연인은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깜짝 놀랐지만 곧 들려오는 애처로운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눈보라치는 밤에 누가 찾아왔을까? 혹시 나를 해코지하려는 사람들은 아닐까? 잠시 망설였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들려 차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눈사람처럼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쓴 노인이 문가에 쓰러질 듯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쏘스라치게 놀라 뛰어나갔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 추운 날에 어쩌자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연희는 노인의 행색이 남루하고 냄새가 났지만 그런 것을 따질 겨를도 없이 얼른 노인을 부축하여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방 안이라고 해봐야 윗목에는 살얼음이 얼 정도로 춥고 아랫목만 겨우 냉기를 면한 정도였지만 밖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연희는 노인을 아랫목에 앉히고 자신의 낡은 소미불을 꺼내 덮어드리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손발이 꽁꽁 얼으셨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불을 덧대서 방을 덮여드릴게요. 연희는 부엌으로 달려가 아껴두었던 숯과 장작을 아궁이에 몽땅 집어넣고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숯은 연희가 며칠 동안 팔지 못해 끼니를 이을 돈 대신 남겨둔 마지막 생계수단이었지만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궁이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구들장을 데우기 시작하자 방 안에도 서서히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노인은 이불 속에서 몸을 녹이며 연희의 분주한 움직임을 지그시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밖에서의 초라함과는 달리 깊고 그윽했습니다. 연희는 부엌 한 구석에 있는 쌀 항아리를 열어보았지만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쌀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한숨을 쉬었지만 이내 결심한 듯 바가지를 긁어 남은 쌀을 모두 씻어 솥에 앉혔습니다. 내일 먹을 끼니는 내일 걱정하자. 당장 배고픈 손님을 굶길 수는 없어. 연희는 정성스럽게 밥을 짓고 찬장에 남아있던 된장을 풀어 슴슴하게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이라고는 시어빠진 김치 한 조각과 간장 종지가 전부였지만 그녀는 소반에 정갈하게 차려 노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차린 것은 없지만 어서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따뜻한 국물이라도 들어가야 몸이 풀리실 거예요. 노인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봤더니 감동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내 평생 이렇게 따뜻한 밥상은 처음 받아보는 것 같구나. 노인이 허겁지겁 밥을 먹는 동안 연희는 문가에 앉아 노인의 젖은 옷을 말리며 혹시라도 부족한 게 없을까 살폈습니다. 노인은 배가 좀 차자 그제야 연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는데 호롱불 아래 드러난 연희의 붉은 반점을 보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겁을 하며 피하거나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기 마련인데 노인은 오히려 그 반점을 보며 안타까움과 기특함이 섞인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 내 얼굴에 있는 그 붉은 꽃이 참으로 인상적이구나. 남들은 흉이라 하겠지만 내 눈에는 마치 하늘이 내린 징표처럼 보이는구나. 연희는 노인의 말에 깜짝 놀라 얼른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놀리지 마세요. 저는 이 흉측한 얼굴 때문에 도깨비라고 손가락질 받는 아이입니다. 저를 보시면 재수 없다고 다들 침을 뱉고 가는데 할아버지는 무섭지 않으세요? 연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노인은 허허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섭다니? 천만에. 사람의 얼굴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 내 눈빛이 이리 맑고 내 마음 쓰는 씀씀이가 비단결 같은데 무엇이 무섭겠느냐. 나는 오늘 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에게 대접을 받고 있는 게야. 노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연희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뭉클한 것이 치솟아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외모가 아닌 내면을 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노인은 식사를 마치고 숙류까지 마신 뒤 배를 두드리며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이 낡고 외지지만 주인 닮아 아주 정갈하고 아늑하구나. 그런데 너는 혼자 사느냐?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노인의 질문에 연희는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와 숯을 구워 파는 사연,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겪은 서름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경청했고 때로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런 어린 것이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최 부자라는 작자가 그리도 악독하더냐. 허허, 세상에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이 더 무서운 법이지. 노인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분노하며 연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노인은 품속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더니 연희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투박하지만 윤기가 흐르는 낡은 나무 빗 하나였습니다. 이건 내 아내가 쓰던 것인데 늙은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 밥값으로 주는 것이니 사양 말고 바꿔라. 연희는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대접받으려고 드린 밥이 아닌데 이런 걸 주시면 어떡해요. 그냥 편히 주무시고 가시는 걸로 족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막무가내로 연희의 손에 빗을 쥐어주었습니다. 이 빗은 신기한 물건이라 마음이 고운 사람 있으면 머릿결이 비단처럼 고와지고 얼굴빛이 환해진단다. 너처럼 착한 아이에게 딱 어울리는 물건이니 부디 받아주렴.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꼭 이 빗으로 머리를 빗고 단정히 하고 있거라. 노인의 고집에 연희는 할 수 없이 빗을 받아들었는데 손에 닿는 나무의 감촉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고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이제야 살 것 같구나. 고맙다. 정말 고마워.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되뇌며 자리에 누웠고 금세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연희는 노인이 편히 잘 수 있도록 이불을 꼼꼼히 덮어주고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은 뒤 자신은 부엌 한 구석 집단 위에 쭈그리고 앉아 쪽잠을 청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연희의 마음속은 노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 덕분에 난생 처음 봄날처럼 훈훈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나무빗을 만지작거리며 내일 아침 노인이 무사히 길을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연희는 잠에서 깨어 노인의 아침상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어보니 분명히 주무시고 계셔야 할 노인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불은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노인이 누웠던 자리에는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방 안 어디에도 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깜짝 놀란 연희가 밖으로 뛰어나가 보았지만 마당에는 밤새 내린 눈이 하얗게 쌓여 있을 뿐 발자국 하나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제 오셨는데 꿈을 꾼 것인가? 연희는 어리둥절하여 멍하니 서 있었지만 손에 쥐어진 나무 빗만이 그 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최 부자네 집은 아침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밤새 정승 대감을 기다렸지만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고 준비한 음식은 식어 빠져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안방마님은 도대체 이 양반이 왜 안 오시는 거야? 길을 잘못 들었나? 아니면 눈 때문에 갇히신 건가? 하며 안절부절 못했고 월서는 화장이 번진 얼굴로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정승 대감 행차시다 하는 우렁찬 외침이 들려왔고 멀리서 화려한 깃발과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버선발로 뛰어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오셨구나. 여봐라. 풍악을 더 크게 울려라. 대문 활짝 열고 마당에 멍석 깔아라. 화려한 가마와 수십 명의 포졸들이 마을로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엎드려 조아렸고 최 부자는 감격에 겨워 눈물까지 흘릴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가마는 최 부자네 집 대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 마을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대감님, 여기가 최참봉 집입니다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최 부자가 당황하여 가마 뒤를 쫓아가며 소리쳤지만 행렬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놀랍게도 마을에서 가장 냄새나고 더럽다고 소문난 바로 연인의 숯가마가 있는 산기림 초가집 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행렬을 뒤따랐고 최 부자와 월선도 영문을 몰라 헐레벌떡 그 뒤를 쫓았습니다. 아니, 저 흉물스러운 도깨비년 집에는 왜 가시는 거야? 길을 잘못 아셔도 한참 잘못 아셨네.
월선이 앙칼지게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아침에 노인이 사라진 후 빗으로 머리를 빗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수많은 사람들과 화려한 행렬을 보고는 너무 놀라 빗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가마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어젯밤에 그 남루한 노인이 아니라 관복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위엄이 넘치는 모습의 정승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만은 어젯밤 연희가 밥을 차려드린 그 노인과 똑같았습니다. 정승은 주위를 둘러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고 뒤따라온 최 부자와 마을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고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분은 어젯밤에 우리 집에서 소금 맞고 쫓겨난 그 거지가 아니냐. 최 부자의 입이 쩍 벌어지며 다리가 후들거렸고 안방마님은 비명을 지르며 기절할 듯 비틀거렸습니다. 정승은 최 부자네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멍하니 서 있는 연희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가, 어젯밤에는 정말 고마웠다. 네가 지어준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아랫목 덕분에 이 늙은이가 살아남을 수 있었구나. 정승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울림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렬했습니다. 연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땅바닥에 엎드렸고 정승은 직접 연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너야말로 내가 찾던 진정한 귀인이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을 찾으려 내가 이리 변장을 하고 다녔는데 드디어 찾았구나. 그 순간 연희가 아침에 노인의 말대로 빗으로 빗은 머리카락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고 그녀의 얼굴에 있던 붉은 반점마저 아침 노을처럼 고귀하고 신비로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월선은 질투와 부끄러움에 얼굴이 시뻘개져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정승은 하인들에게 명하여 가져온 비단옷과 꽃신을 연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내 며느리가 될 사람 혹은 내 딸로 삼을 사람에게 주려고 가져온 것이다. 이제 이 옷을 입고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자꾸나. 연희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아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려 붉은 반점을 적셨지만 더 이상 그 반점은 흉터가 아니라 그녀가 겪어온 시련과 인내의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땅에 쳐박고 벌벌 떨었고 특히 최 부자는 자신의 욕심과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그친 맑은 아침 하늘 아래 거짓과 진실이 명백하게 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연희의 낡은 초가집 방문으로 쏠린 가운데 정승대감이 데려온 나인들이 비단 보따리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연희가 밖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 모습은 마치 구름 뒤에 숨어있던 달이 환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연희는 정승이 하사한 붉은 비단 치마와 옥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옷감의 고운 빛깔이 그녀의 하얀 피부와 어우러져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얼굴에 있던 붉은 반점이었습니다. 어젯밤 노인이 준 나무빗으로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자 그 흉측해 보이던 붉은 반점은 마치 화공이 정성 들여 그린 붉은 매화, 꽃잎처럼 고고하고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그녀를 도깨비 딸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했던 자신들의 눈이 얼마나 멀었는지를 깨닫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마당에 서자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그녀를 비추었고 그녀 주변에는 알 수 없는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정승대감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연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이 아이가 입은 비단옷보다 더 빛나는 것이 바로 이 아이의 마음이다. 너희들은 껍데기에 불과한 흉터를 보았으나 나는 진흙 속에 묻힌 진주를 보았다. 정승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그 위엄은 마을 뒷산의 바위처럼 묵직하게 사람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여기저기서 탄식과 후회의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특히 연희에게 돌을 던졌던 아이들과 그 부모들은 죄인이 된 듯 몸을 움츠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은 단연 최 부자와 월선 모녀였습니다. 월선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런 천한 숯구덩이 계집이 어떻게 귀부인 대접을 받는단 말입니까? 대감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게 분명합니다.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이 마을에서 제일 고운 월선입니다. 월선이 앞으로 나서며 아양을 떨려 했지만 정승의 차가운 눈빛 한 번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정승은 싸늘한 표정으로 최 부자와 월선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고운 얼굴?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 했다. 내 눈에는 지금 네 얼굴이 심술과 욕심으로 일그러진 도깨비보다 더 흉하게 보이는구나. 정승은 하인들에게 명하여 마당 한가운데에 멍석을 깔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잔치를 위한 자리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으나 정승의 다음 말에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죄인 최가놈과 그처 그리고 딸은 저 멍석 위에 무릎을 꿇어라. 정승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부자 가족을 멍석 위에 꿇어 앉혔습니다. 최부자는 사색이 되어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대감님, 아이고 대감님,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러십니까? 저희는 오직 대감님을 모시기 위해 며칠 밤낮으로 잔치 준비를 한 죄밖에 없습니다요. 최부자의 변명에 정승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잔치 준비라? 그래, 너희 집 대문 앞을 지나며 맡았던 그 기름진 음식 냄새는 참으로 요란하더구나. 허나 어젯밤 눈보라 속에 찾아간 늙은 과객에게 너희가 대접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정승의 물음에 최 부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정승은 더욱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술은커녕 소금을 뿌려 내쫓지 않았더냐? 너희가 뿌린 그 소금이 내 옷자락에 아직도 묻어있다. 춥고 배고픈 이를 멸시하고 쫓아내는 자들이 권세가에게는 아부하며 꼬리를 흔드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로구나. 그것이 너희가 말하는 양반의 법도냐? 정승의 호통은 천둥소리처럼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최 부자네 가족은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안방마님은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거렁뱅이인 줄만 알고 라며 말끝을 흐렸지만 그것이 오히려 화를 돋우는 꼴이 되었습니다. 정승은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거렁뱅이는 사람이 아니더냐. 벼슬이 높으면 사람이고 옷이 남루하면 짐승이란 말이냐. 너희의 그 썩어빠진 생각이 바로 죄악이니라. 내 오늘 너희를 엄벌에 처하여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리라. 정승은 관아의 형방을 불러 최 부자의 죄목을 낱낱이 고하게 했습니다. 첫째, 춥고 병든 길손을 박대하고 모욕을 준 죄. 둘째, 힘없는 고아를 핍박하고 마을에서 내쫓으려 한 죄. 셋째, 탐욕에 눈이 멀어 이웃의 땅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죄. 이 모든 죄를 물어 최 부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가족을 옥에 가두어 다스리겠다. 서슬퍼런 판결이 내려지자 최 부자는 거품을 물고 기절할 듯 쓰러졌고 월선과 안방마님은 대성통곡을 하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인과응보라 수군거렸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튈까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연희가 앞으로 나서 정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단 치마가 흙바닥에 끌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희는 간곡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님, 소녀의 청을 한 번만 들어주시옵소서. 정승은 놀란 표정으로 연희를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비록 최부자 어르신께서 저를 미워하고 구박하셨으나 한 마을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입니다. 그분들이 지은 죄는 미움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부디 관용을 베푸시어 옥살이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연희의 말에 정승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고 쫓아내려 했던 원수를 위해 용서를 비는 연희의 마음 씀씀이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복했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들어 연희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질투 대신 부끄러움과 경외심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승은 연희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너는 그들이 밉지도 않으냐? 네 숫가마를 빼앗으려 했고 내게 돌을 던지게 만든 장본인들이다. 연희는 맑은 눈으로 정승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숯불과 같아서 남을 태우려다 보면 제 속이 먼저 까맣게 타버립니다. 저는 이제 대감님 덕분에 귀한 옷도 입고 따뜻한 정도 느꼈으니 제 마음속에 숯불을 끄고 싶습니다.
정승은 연희의 말에 크게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기특하구나. 내 마음이 비단보다 곱다는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 좋다. 내 청을 받아들여 저들을 옥에 가두지는 않겠다. 허나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 정승은 최 부자에게 시선을 돌려 엄명을 내렸습니다. 듣거라. 이 아이의 간청으로 너희를 용서하노라. 대신 너희가 나를 위해 준비했다던 그 많은 음식과 비단들을 지금 당장 마을 광장으로 내오너라. 그리고 마을에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너희가 직접 그들의 시중을 들도록 해라. 이것이 너희가 지은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이다. 최 부자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두썼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감님, 그리고 연희야, 정말 고맙다. 내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속죄하며 살겠다. 최 부자는 하인들을 시켜 창고 문을 활짝 열고 곡간에 쌓인 곡식과 비단을 몽땅 꺼내오게 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순식간에 거대한 잔치상이 차려졌는데 이것은 최 부자가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이었으나 이제는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나누는 화해의 장이 되었습니다. 냄새나는 늙은이라고 멸시당했던 눈먼 할머니도 가장 상석에 모셔져 따뜻한 고깃국을 대접받았고 굶주리던 아이들도 배불리 떡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정승은 연희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내 오늘부로 이 아이를 내 수양딸로 삼아 한양으로 데려갈 것이다. 또한 이 아이가 살던 숯가마와 초가집은 누구도 훼손하지 못하도록 관에서 관리할 것이며 이 마을의 자랑으로 삼도록 하라. 앞으로 이 마을 이름을 돌고개가 아니라 어진 마음이 핀다는 뜻의 인화릉화 마을이라 부르도록 하겠다. 정승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연희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지만 그 붉은 기운은 흉터와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홍조를 띄었습니다. 잔치는 밤늦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최 부자와 안방마님은 비단옷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마을 사람들에게 국밥을 나르며 땀을 흘렸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노동의 고단함과 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월선도 연희에게 다가가 머뭇거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연희야, 아니 아가씨,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네가 이렇게 고운 사람인 줄 몰랐어. 월선의 사과에 연희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월선아. 우리 서로 몰랐던 것뿐이잖아. 이제부터라도 잘 지내면 돼. 두 처녀의 화해에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도 훈훈하게 녹아내렸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고 마을 곳곳에 피어오른 모닥불은 따뜻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잔치마당 한 구석에서 잠시 빠져나와 자신이 살던 낡은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위패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찌그러진 방문을 열고 들어선 방 안은 여전히 썰렁했지만 연희의 마음속에는 지난날의 외로움 대신 따뜻한 추억들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한양으로 가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착하게 살았더니 정말 복이 왔어요. 이 집은 제가 없어도 마을 사람들이 지켜줄 거예요. 연희는 눈물을 훔치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내다 보니 눈먼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서 계셨습니다. 할머니, 연희가 달려나가 손을 잡자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연희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나. 내 얼굴의 반점은 전생의 업보가 아니라 네가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사랑을 베풀 사람이라는 하늘의 낙인이었단다. 부디 한양에 가서도 지금의 마음을 잃지 말고 더 넓은 세상에 따뜻한 숯불 같은 사랑을 전하거라. 할머니의 축복에 연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는 연희를 배웅하러 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정승의 가마 옆에는 연희가 탈 화려한 꽃가마가 준비되어 있었고 최 부자는 직접 짐을 날라주며 배웅했습니다. 연희 아가씨, 조심히 가십시오. 그리고 가끔 우리 마을을 잊지 말고 찾아주십시오. 최 부자의 진심 어린 인사에 연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리자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고 행렬은 천천히 마을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가마 창문을 열고 멀어지는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자신의 낡은 집 굴뚝에서는 여전히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마을 사람들이 그녀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행렬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연희를 향한 경멸이나 조롱이 아닌 존경과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길가에 쌓인 눈을 날리며 반짝이는 눈꽃을 만들어냈습니다. 연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길 위로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는 숨어 지내는 숲 굽는 처녀가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할 귀한 여인이 되어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덜컹거리는 가마 속에서 연희는 품속에 간직한 나무 빗을 꼭 쥐었습니다. 그 빗은 단순히 머리를 빗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빗어내리는 마법의 도구임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돌고개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낯선 이를 보면 먼저 인사를 건네고 겉모습이 남루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수다에서도 남을 흉보는 소리보다는 칭찬하는 소리가 더 많이 들리게 되었으니 연희가 남기고 간 숯불 같은 온기가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덮여준 셈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떠나고 난 뒤 돌고개 마을에는 다시 소미불처럼 두터운 겨울이 지나가고 언 땅이 녹으며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저 배고픈 보릿고개를 넘기느라 힘들고 지루하기만 했을 봄이었겠지만 이번 봄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산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바람에는 훈훈한 기운이 실려 있었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청아한 소리를 내며 흘러내려 마을 사람들의 메마른 마음을 적셔주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서 있던 장승조차 험상궂은 표정을 풀고 빙그레 웃는 듯 보였으니 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이 달리 보이는 까닭이었습니다. 연희가 남기고 간 것은 단순한 화해와 용서가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였던 것입니다. 정승대감이 마을 이름을 인화른화 마을, 즉 어진 꽃이 피는 마을이라 명명한 뒤로 마을 사람들은 그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남의 흉을 보는 대신 서로의 일손을 돕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콩 한 쪽이라도 생기면 이웃과 나누어 먹는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예전에는 연희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재수 없다며 침을 뱉던 길목은 이제 복을 부르는 길이라 불리며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마음을 정갈히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에 눈이 멀어 귀한 보석을 몰라봤지. 이제부터라도 마음에 눈을 뜨고 살아야 해.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연희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들려주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최 부자네 가족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창고를 헐어 마을 공동의 곡식 창고를 만들었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전에 그것만 하고 욕심 많던 눈빛은 사라지고 동네 와츠니를 도맡아 하는 털털한 이웃집 아저씨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연희가 살던 산기쫌 초가집으로 올라가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집의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군부를 지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씻으려면 평생을 해도 모자라지. 이 집의 온기가 식지 않게 하는 것이 내 마지막 도리야. 최 부자는 연희의 빈집을 지키며 자신이 쫓아내려 했던 그 자리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안방마님과 월선 또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월선은 더 이상 비단 옷과 화려한 장신구에 집착하지 않았고 수수한 무명옷을 입고 밭에 나가 호미질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남몰래 울기도 했지만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알게 되면서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품으로 꾸민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건강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은 마을 아이들을 모아 그를 가르치기도 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의 빨래를 해드리기도 하며 지난날의 철없던 행동을 반성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예전엔 정말 죄송했어요. 마음이 못나서 얼굴만 예쁜 척 했나 봐요. 월선이 눈먼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 할머니는 거친 월선의 손을 꼭 잡아주며 지금 네 손이 세상에서 제일 곱구나 하고 웃어주셨습니다. 연희가 살던 숯가마터는 마을의 성지처럼 보존되었습니다. 정승의 명으로 관에서 관리를 하기도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돌아가며 가마를 돌보았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을 덮어주고
눈이 오면 길을 터주며 연희의 숨결이 묻어있는 그곳을 지켜나갔습니다. 가끔 삶이 고단하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면 사람들은 숯가마 앞에 앉아 까맣게 탄 숯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겉은 검고 투박하지만 불을 붙이면 뜨겁게 타오르는 숯처럼 자신들의 마음속에도 꺼지지 않는 열정이 있음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연인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늘도 평안하다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을 때 한양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을 지나던 보찜 장수가 연희의 안부를 전해주었는데 연희는 정승댁의 수양딸이 되어 학식 높고 인품 훌륭한 선비와 혼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댁의 큰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도 한양의 빈민들을 위해 쌀을 나누고 병든 자를 돌보는 선행을 베풀어 붉은 매화 부인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붉은 반점이 이제는 흉터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자비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 심성이 어디 가겠어. 한양 바닥에서도 그 착한 마음씨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구먼.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식이 출세한 것처럼 뿌듯해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연희가 보낸 하인들이 수레 가득 선물을 싣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수레에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목화솜, 옷감과 곡식, 그리고 최부자네를 위한 귀한 약재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특히 눈먼 할머니에게는 지팡이와 함께 연희가 직접 수놓은 비단 주머니가 전달되었는데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할머니를 위해 이장님이 대신 읽어내려갔습니다. 할머니, 연희입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랑과 가르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언젠가 남편과 함께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지를 듣는 내내 할머니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내 강아지. 잊지 않고 이 늙은이를 챙기는구나. 고맙다, 고마워. 부디 그곳에서도 행복하게 살거라. 할머니는 비단 주머니를 품에 꼭 안고 동구 밖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최 부자 역시 연희가 보낸 약재를 받고는 펑펑 울며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다시 한번 뉘우치고 평생 속죄하며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돌고개 마을은 이제 인근에서 가장 살기 좋고 인심 좋은 마을로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도둑이 없어 대문을 걸어 잠그는 집이 없었고 굶는 사람이 없어 구걸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면 누구라도 먼저 불러 물 한 모금, 밥 한 술을 대접했고 험한 산길을 가는 이들에게는 집신 한 켤레라도 더 챙겨주는 것이 이 마을의 법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때 도깨비라 손가락질 받던 한 처녀가 남기고 간 기적 같은 유산이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깊은 겨울밤, 마을 사랑방에는 동네 어른들과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화로에는 붉은 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고 창호지 문 밖으로는 바람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옛날이 아기를 해달라고 졸랐고 백발이 성성해진 최 부자는 허허 웃으며 부직갱이로 숯불을 뒤적였습니다. 옛날의 말이다. 얼굴에 붉은 꽃이 핀 아주 고운 누나가 살았단다. 그 누나는 얼굴보다 마음이 1000배, 10,000배는 더 고와서 도깨비도 감동해서 도망갔지. 최 부자의 이야기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그 누나는 어떻게 됐어요? 하늘나라 선녀님이 됐나요? 아이들의 질문에 최 부자는 지그시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사람의 마음속에 따뜻한 불씨를 심어주는 사람이 바로 선녀지. 그 누나는 지금도 저기 한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단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도 그 누나가 남긴 불씨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지 않느냐. 최 부자는 화로에 숯불을 가리켰고 아이들은 따뜻한 불기운에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야기 소리도 잦아들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 가득 퍼진 고구마 굽는 달콤한 냄새와 훈훈한 온기가 사람들을 나른하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지만
숯가마의 불씨처럼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 그 어떤 추위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연인의 낡은 초가집에도, 최부자의 기와집에도,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의 토담집에도 공평하게 눈이 내려앉아 온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는 산신령이 있다면 아마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못생긴 돌멩이 하나가 연못에 던져져 온 수면을 잔잔하게 울리듯 연희의 진심은 돌고개 마을을 넘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갔을 테니까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감싸 안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함이라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는 한 돌고개 마을의 겨울밤은 언제나 아랫목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이제 밤이 아주 깊었습니다. 화로의 불꽃이 사그라들고 은은한 재만 남아 온기를 지키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연희가 선물한 따뜻한 숯 한 덩이가 놓여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향기를 품은 채 살아간다면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도 귀한 손님이 찾아와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때 활짝 웃으며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밤은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고 편안히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저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이제 자러 가는지 나뭇가지 끝에 살며시 내려앉아 쉬고 있습니다.